지금 미국과 유럽이 한 장의 문서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협상이 편하며 프랑스보다 조건이 적고 중국보다 믿을 수 있는 국가로 평가됨. 보고서를 발표하던 주최 측은 덧붙였습니다.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중립국, 유럽 동부 국가들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유럽 외교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이제 협상 파트너로 한국보다 뒤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저는 피에르 보르네라입니다.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 국제관계를 가르친 지 올해로 15년째죠. EU 외교위원회 자문을 맡았던 경험도 있고 G7 외교 포럼에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UN 산하기관인 HPI에서 발간한 2024년 세계 여권지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226개국 가운데 한국 여권이 무려 2위권. 한국이 프랑스보다 높은 등급이라고. 한국이라면 분명 경제력은 빠르게 성장한 나라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술 강국이지 글로벌 외교의 중심국은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제한적이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큰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의 여권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를 제치고 2위라니. 한국은 한때 일본의 식민지였고 6.25 전쟁을 겪었으며 여전히 분단국이기도 하죠. 그런 나라가 어떻게 유럽 주요국과 나란히 심지어 프랑스보다 높은 여권 신뢰도를 지닐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류 때문인가? 한류가 그 정도로 여권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더군요.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경유한 뒤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었죠. 굳이 직항 대신 경유를 선택한 이유는 티켓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아닌 제3국 공항에서 한국 여권의 실제 위상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두바이 국제공항 환승구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스페인행 항공편을 기다리는 한국인 청년 무리가 보였죠. 그들 옆으로는 페루행, 조지아행, 남아공행 탑승구도 있었어요. 그 순간 궁금증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저 먼 나라들까지도 한국 여권이 통하나? 호기심이 생긴 저는 인근 게이트 근무 중이던 승무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 사람들 한국인이죠? 다 무비자 입국 가능한 겁니까? 그는 잠시 그들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죠. 한국인은 무비자예요. 무비자라니. 프랑스인인 저는 아프리카만 가려 해도 예방접종 증명서, 재정 증빙, 심지어 숙소 예약 확인서까지 요구받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세계를 돌아다닌다고요? 혹시 몰라 스마트폰으로 다시 검색해봤습니다. 한국은 단 2개 세계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했어요. 게다가 러시아와도 무비자 협정이 유지되고 있었죠. 프랑스는 현재 러시아 입국에 까다로운 절차가 붙습니다. 거기서부터 제 안의 우월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공항이 너무 조용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너무 정돈돼 있었습니다. 입국장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고 안내사인은 4개 국어로 동시에 떠 있었으며 안내 직원의 응대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죠. 전자입국 심사 시스템은 말 그대로 통과하자마자 끝 수준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 버스를 타는 동안 제 시야는 공항 외벽 너머 고속도로에 꽂혔습니다. 서울 방면. 왕복 8차선이 넘는 도로 위에 고속버스와 전기차, 택시가 동시에 달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안내판에는 실시간 교통예보가 정리돼 있었고 각 구간별 평균 주행 속도까지 자동 표시되더군요. 프랑스의 관료주의 속도와 비교하면 이건 거의 디지털 문명의 총집합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단 50분. 교통체증 없이 전광판 안내에 따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버스 안 와이파이는 공짜였고 작동도 잘 됐어요. 프랑스 국철 SNCF에서는 와이파이 이름만 있고 작동은 안 하는 일이 허다한데 여긴 구글맵, 유튜브 전부 막힘없이 실행됐죠. 버스 좌석 옆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었고 한국인 승객 대부분이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국을 성장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이 나라가 완성형 국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이 나라는 생각보다 훨씬 발전돼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도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불안정한 지정학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그게 더 이상했어요. 저는 외교 현장에서도 한국은 중간 국가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져왔어요. GDP가 높다고는 해도 여전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지정학적 애매한 국가로 보였던 겁니다. 호텔에 도착한 그날 밤, 저는 방 안책상 위에 한국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직업병이죠. 저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면 항상 먼저 지형과 국경선을 봅니다. 남북으로 긴 형태, 세면이 바다. 그 자체로는 흔한 반도 국가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북쪽이었습니다. 38도선을 따라 그어진 경계선 북한. 사실상 봉쇄된 북문이었죠. 즉, 이 나라는 육로로 연결된 대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곳과도 연결되지 않는 실질적인 섬인 겁니다. 섬도 아닌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이리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걸까? 아무리 여건이 좋다지만 보통은 지리적 단절이 외교적 불리함으로 이어지는 법인데, 저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 항공 노선 지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나라 항공은 정말 뻗었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북쪽을 제외한 전 방향으로 퍼져 있었어요. 도쿄, 홍콩, 자카르타, 도하, 헬싱키,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LA까지. 게다가 항공 편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하루 수십 편씩 쏟아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역 근처 한 대학교의 지정학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전에 연락을 취한 한국 연구자 한 분이 기꺼이 저를 초대해 주셨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고립돼 있지만 언제나 세계를 의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단절 그 자체니까요. 철도로도 자동차로도 국경을 넘을 수 없는 나라. 북쪽은 군사 경계선이고 동쪽은 일본, 서쪽은 중국. 사방이 언제든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웃들인데 그 속에서 이 나라는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국가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지리적 고립이 국민의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 몇 명과 대화를 나눴는데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린 나가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한번 나가면 더 넓게 보고 오죠. 무심코 들은 말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느꼈습니다. 물리적 고립은 정신적 확장을 자극한 셈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섬이 아니면서도 섬처럼 살아야 했던 나라였던 겁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형 서점을 찾았습니다. 현지 친구의 추천이었죠. 외국인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이 많다기에 호기심 반, 직업적 습관 반으로 들렀던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 책자들이 진열돼 있었고 일본, 베트남, 칠레, 튀르키예까지 지리적으로 먼 나라들도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책 어디에도 비자나 입국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었어요. 관광지, 맛집, 환전 팁은 넘쳐났는데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입국 서류 안내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 나라 사람들은 비자 정보를 따로 안 찾나요?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죠. 거의 대부분 무비자라서요. 불과 하루 전까지 저는 이 나라가 대륙에서 고립된 반도국가라는 점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에게는 그 고립조차 의식조차 되지 않는 듯했죠. 이들은 아예 제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선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 비자가 필요하죠. 게다가 준비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감시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불쾌한 신문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런 절차를 거의 경험하지 않으니 여행이란 곧 원하면 간다는 자유와 평등의 상징이 되는 셈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인의 해외여행 경험 비율은 인구 대비 55% 이상. 비슷한 경제 수준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1년에 2개 세계국을 방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즉, 한국인은 여권은
곧 이동권이라는 체험을 자연스럽게 체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실감한 건 그날 밤 식당에서였습니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회식을 하고 있었고 옆자리 대화가 어쩐지 익숙한 단어를 섞고 있었어요. 다음엔 태국 갈까? 아니야. 돈을 좀 더 모아서 이탈리아랑 스위스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유튜브 보니까 유럽보단 남미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말투는 가볍고 유쾌했지만 대화 내용은 충격이었어요. 프랑스에서조차 남미는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한 땅인데 여기선 그저 이번 연차 때 어디 찍고 올지 고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약간의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국 여권의 위상을 인식조차 못한 채 그 자유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었거든요. 여행자의 시선을 잠시 접고 학자로 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가운데 있는 외교 사료관. 이곳엔 한국의 외교 문서와 조약, 회담록, 해설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한국 외교사의 연표를 처음부터 훑어보기 시작했죠. 1970년대까지의 한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냉전 시절 한국은 자유진영에 속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세계 절반과 적대 관계였더군요. 중국, 소련, 동유럽, 베트남, 쿠바,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 공산권 대부분이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엔에서도 한국의 지위는 상당히 위태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중 하나의 문서 앞에 멈춰섰습니다.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다. 한국은 이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대표를 받은 나라 중 하나였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여권 하나로 세계를 누비는 국가인데 불과 반세기 전까진 세계의 절반과 말조차 섞지 못하는 나라였다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 돌아와서도 또 책을 펼쳤죠. 1980년대 냉전 말기. 한국은 오히려 북한보다 외교 고립도가 높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비동맹국가 회의에 단골로 초청됐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중동 여러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했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국 의존 이미지가 강했고 외교적으로 단조로웠어요. 하지만 그 흐름이 뒤집힌 결정적인 시점이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 행사가 체육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걸 자료를 통해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소련과 동구권 국가 대부분과 수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 160개국이 참가했고 이 중 상당수는 한국과 처음 외교적 접촉을 시작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림픽을 계기로 처음 한국을 방문했고 그 인연이 훗날 수교와 무비자 협정으로 이어졌다는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스포츠로 외교를 연 나라. 그건 프랑스도 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160개국 이상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중엔 과거 적대국들도 많았고 오랜 시간 대화조차 없던 나라들도 포함돼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 무비자의 나라가 된 건 그저 최근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외교에서 쌓아온 눈에 안 보이는 부채를 갚아온 결과였던 겁니다. 또 하나, 불곰 사업. 1991년 소련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붕괴했고 루블화 가치는 바닥을 쳤으며 국방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런 나라에 한국은 어떻게 접근했을까요? 30억 달러. 그게 당시 한국이 소련에 제공한 차관이었습니다. 그것도 불안정한 정권을 상대로. 보통 국가였다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갔을 겁니다. 몇 년 뒤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자 한국은 차관 회수를 단념하는 대신 무기로 갚아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정확히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카미프 헬기, 이동형 지대 공미사일까지 포함된 첨단 러시아제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외교란 상징으로 거래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외교는 늘 가치, 문화, 원칙을 말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가치보다 실익을 택했고 원칙보다 현실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외교학계에서 이 거래가 비판받았던 사실도 들은 적이 있어요. 독재 국가에 돈을 빌려줬다. 제3세계 착취 외교다 같은 지적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만 보면 한국은 돈을 떼이지 않았고
전력까지 확보했으며 러시아와도 외교적 연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냈습니다. 불곰 사업 이후 러시아는 한국을 상호 호혜적 국가로 분류했고 그 덕분에 일본 여권은 러시아의 비자를 요구받던 시기에도 한국 여권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프랑스의 외교 전략을 떠올렸습니다. 프랑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했죠. 우리는 품위를, 절차를,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보다 국익을 앞세웠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실리 외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신뢰와 이미지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정면 충돌도 피했고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중립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평화협력 이미지를 획득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세계 어느 쪽에도 거슬리지 않으면서 이득은 모두 챙긴 겁니다. 제가 한국 외교에서 가장 말도 안 된다고 느꼈던 건 그들이 사우디와 이란, 양쪽 모두와 친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외무부 자문 시절 사우디 아람코와의 외교 회담에 배석한 적이 있었죠. 그 자리에서 들은 첫 문장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당신들이 이란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등을 돌릴 겁니다. 그만큼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의 양대 라이벌이며 서로를 증오하는 존재였죠. 게다가 정치 체제부터 종교 분파, 대미 노선까지 완전히 상반된 나라입니다. 사우디는 순니파의 맹주이며 친미 왕정 국가, 이란은 시아파 혁명 국가로 반미 진영의 선봉에 서 있었죠. 그런데 한국은 사우디와도 친구였고 이란과도 친구였습니다. 이건 외교 교과서에서 금기로 분류되는 구조입니다. 균형자가 되기 위해선 상대에게 경계받는 걸 감수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중견 국가들이 이 양쪽 중 한 편만을 택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70년대 5.1 쇼크로 세계가 휘청일 때조차 사우디, 쿠웨이트, 리비아 등 산유국과 토목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수천 명의 기술자와 건설 노동자를 현장에 파견하며 경제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이때 수주한 중동 건설 사업은 한국 외화 수입의 결정적 기반이 되었죠. 놀라운 건 그와 동시에 한국은 이란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겁니다. 1977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 도로가 개통됐습니다. 이름은 테헤란로. 놀랍게도 이란의 수도 이름을 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1977년 당시 한국과 이란은 상호 우호의 상징으로 수도 이름을 교환한 도로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였더군요. 그래서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한국 서울엔 테헤란로가 생긴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입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반미 국가로 돌아섰고 세계 거의 모든 서방 국가들이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안 끊었습니다. 물론 고위급 국빈 방문이나 군사 협력은 어려워졌지만 민간 교류, 상업적 교역, 문화적 유대는 끊기지 않았어요. 1980년대 이란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중동 교역 대상국이었고 한국은 이란과 사우디 양측 모두에 자동차, 가전, 공업 기계류를 수출하고 있었죠. 이건 미친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외교에서 늘 선택을 요구받았습니다. 가치를 지킬 것인가, 실익을 좇을 것인가. 하지만 한국은 이 둘 사이에서 무모하리만치 정교하게 줄타기를 해왔던 거죠. 제가 서울에서 만난 외교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적도, 완벽한 친구도 만들지 않는 나라예요. 대신 언제든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움직여왔죠. 비자는 외교의 최전선입니다. 사우디나 이란 중 한쪽이 한국 여권에 불이익을 줬다면 이 균형은 깨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둘 모두 한국과 관계를 유지할수록 얻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진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는 현실 속에서 가장 예민한 갈등의 틈을 정확히 읽고 피하지 않고 설계하는 외교였습니다. 그건 유럽식 명분 외교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기술이었고 때로는 비겁하다고 평가받던 중립 노선이 실은 가장 고도의 생존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며칠 뒤 일정 중 하나로 서울역 근처에서 열린 국제 NGO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개발도상국 외교 파트너십의 미래. 발표자는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 개발협력 경험을 20년 넘게 쌓은 정부 파견 전문가였는데
그의 첫마디가 아주 묘했습니다. 우리는 식민지를 운영한 경험은 없지만 식민지였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개발협력에서 우리는 반드시 존중을 먼저 생각합니다. 한국은 분명 선진국입니다. 경제력, 기술력, 교육 수준 어느 하나 빠지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개발도상국들과의 관계에서는 가르치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대신 함께 걷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었어요. 이건 프랑스가 절대 따라가지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원조를 하면서도 명분을 말했고 도움을 주면서도 조건을 붙였고 협력을 말하면서도 지배했던 기억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대신 남의 상처는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다수 국가가 여전히 프랑스의 경계심을 품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의료진, 건설 노동자, 기술협력 인력 등으로 신뢰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사례는 상징적이었습니다. 한때 군대를 파병했던 국가인데도 지금은 무역,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신뢰를 회복한 상태였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한국은 과거를 말하지 않고 미래를 행동으로 보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 태도는 실제 외교 데이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1950년 60년대만 해도 유엔과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나라가 지금은 매년 수조 원의 개발협력 예산을 집행하는 국가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제국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았죠. 어떤 이념이나 체제를 수출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어쩌면 자신들이 직접 겪은 고통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빼앗기고 강요당하고 억눌렸던 그 과거가 한국으로 하여금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만든 건 아닐까요? 저는 프랑스인이기에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인권 전통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자유의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타인을 억눌러 왔던가. 한국에서 며칠 지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참 조용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하철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번화한 거리에서도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만큼 질서 있는 도시 민족은 보기 힘들다는 게 제 솔직한 감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의식 수준을 넘는 거라면요. UNWTO와 IATA의 공동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여행자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인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돈을 많이 쓰고 요구가 적다. 한마디로 리스크는 낮고 수익은 높다는 얘기죠. 호텔도, 항공사도, 관광지 상인들도 모두 이런 손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각국 이민국 입장에서도 비자 정책을 완화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과거 특정 국가 국민이 입국 후 난동 또는 불법 체류를 반복하자 전체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한 적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정말 독보적이었어요. 2019년 기준 한국인 해외 여행객 2,800만 명. 그 가운데 외국에서 법적 문제로 얽힌 사건의 발생률은 0.006%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평균 소비 금액은 일본과 함께 세계 최상위권. 한 번 여행을 가면 몇백만 원 이상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여행사 직원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패키지보다는 자유여행을 좋아하세요. 근데도 계획은 완벽하게 세우고 현지인보다도 질서 있게 다니시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가끔 이런 말이 있죠. 여행자는 두 종류다. 가서 공부하는 사람, 가서 흔드는 사람. 한국인은 거의 대부분 전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여행지에서 조용히 돈을 쓰고 사진을 찍고 조용히 사라지는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각국 정부 입장에선 이 사람들 오게 해도 문제 없겠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리조트 오너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숫자는 많은데 시설을 망가뜨려요. 일본인은 까다롭고 미국인은 요구가 많고 근데 한국인은 매너 좋고 술값도 잘 내요. 이 단순한 말 한 줄이 외국에서 얼마나 큰 인상을 남기는지 아시나요?
소비력이 높은 무해한 존재, 그게 지금 세계가 기억하는 한국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몇몇 안 좋은 사례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미디어에 보도될 때마다 한국인들 스스로가 먼저 비판하고 사과하는 문화도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자국민의 실수를 외면하거나 정당화하는 게 아닌 민간 차원에서 먼저 수습하고 정리하는 책임감. 프랑스 외교부에서 일할 때 우리는 늘 다음 문장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다. 민주주의는 강요가 아닌 확산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많은 나라의 내정에 개입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개입이라는 단어 대신 관여, 자문, 개발협력 같은 단어를 썼죠. 하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국의 정치, 제도, 언론 자유, 성평등, 사법 시스템 등을 평가했고 때로는 압박도 가했으며 원조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은 문명의 역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는 상대의 사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는 한국의 ODA 정책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이었고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협력단의 전략을 설명하던 자리였죠. 그 발표에서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출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요청이 있을 때 기술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 말이 너무 생소해서 발표가 끝난 후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조건을 붙이지 않나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원조국이 아니라 감시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 자체가 안 되죠.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날카로운 진실이었어요. 사실 이는 역사적 배경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한국은 식민지 경험, 분단, 전쟁, 독재, 민주화 등 수많은 내부 변화를 거쳐왔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이 이 나라의 방향을 대신 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은 타국의 정치 체제나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리 답답해 보여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들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왕정인지 혹은 군사 정권인지 중요한 건 그들과 협력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중동입니다. 한국은 사우디, 카타르, UAE 같은 전제 군주국들과도 수십 년간 협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성 인권이나 언론 자유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만 한 건 아닙니다. 대신 한국은 행동으로 자신들의 시스템을 보여줬어요. 관료제의 효율, 부패 통제, 기술 기반의 행정, 빠른 대응 체계. 이런 것들을 보고 각국이 스스로 물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 라고요. 그게 바로 한국의 전략이었어요. 말로 설득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방식. 가르치려 들지 않고 스스로 궁금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죠. 한국 여권과 외교 전략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 비즈니스, 경유 등 목적으로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했더군요. 2020년대 초 제로 코로나로 자국민 출입도 막고 해외 문화 콘텐츠는 통제하고 한중 갈등 시 금할령으로 한국 대중문화와 기업에 단 한마디 예고 없이 제재를 가했죠. 사드 갈등으로 인한 한할령에서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갑자기 관계 회복을 선택한 걸까요? 그 답은 중국의 전략적 다이내믹 변화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의 심화 속 우군 확보 필요. 현재 중국은 미국과 경제, 기술, 군사 분야에서 전방위 경쟁 중입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미국 편에 기울었고 러시아는 EU 제재 때문에 외교가 복잡하며 동남아, 남미는 아직 충분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죠. 결국 남은 건 중립적이면서도 경제력이 큰 미국 동맹국 한국이었죠. 한국은 G7 경제 수준, 자유민주주의 체제,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 동시에 중국과는 연간 3천억 달러 가까운 교역고를 유지하는 실용 국가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괴롭히는 상대가 아닌 전략적 완충 지점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한국인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60.6%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생, 젊은 직장인들이 금요일 퇴근 후 상하이 같은 단기 여행 트렌드를 주도했고, 이는 관객 많은 공연장이 생겼다는 중국 쪽 홍보로 이어지기도 했죠. 저는 상하이 공항 입국장에서 이를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한국인 줄은 따로 설치돼 있었고, 입국 심사대에선 한국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입니다라며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단순 관광 유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뒷담화를 듣기로 중국 측은 이 정책을 두고 내부 문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미묘한 완화 창구라고 명명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요약하자면 이 무비자 조치는 중국이 스스로 문을 다시 연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전략적으로 필요로 해서 손을 내민 것입니다. 외교란 뭘까요? 힘으로 상대를 눌러야만 진짜 국력일까요? 저는 지금까지 강한 나라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나라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세계가 움직였어요. 여권 한 장, 그건 단지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시스템, 신뢰 그리고 국민의 품격이 만든 전략 무기였어요. 이젠 알 것 같아요. 그들이 굳이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를요.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세계는 감동하니까요.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석유보다 무서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우디 산업부 차석, 자말 알자이르. 그는 30년간 오일머니로 굴러가는 중동의 예산 구조를 설계해온 전략가였습니다. 세계가 에너지로 흔들릴 때마다 그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죠. 기름이 있는 한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 그 계산기가 멈춰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가가 추락하던 날 그가 손에 쥐게 된 건 석유가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자말 알자이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산업부 전력기획국 차장으로 15년 넘게 국가 예산 구조와 산업 다각화를 설계해 왔습니다. 솔직히 제 일은 일반인들에겐 지루하게 들릴 수 있어요. 수치와 보고서, 정책회의, 유가 예측 곡선, 세계은행 전망치 같은 숫자들 속에 파묻혀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작년 단 하나의 숫자가 제 세계관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유가 68.4달러 그 수치를 보는 순간 전 알았죠. 우린 곧 무너질 거라고요. 사우디의 국가는 석유 위에 세워졌어요. 한때는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이젠 아니죠. 이제는 누가 더 다양하게, 더 영리하게, 더 정직하게 돈을 버느냐의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준을 석유 없는 나라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듣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와 눈물의 다큐멘터리 속에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가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한국 무기를 사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병원을 찾아요. 솔직히 처음엔 질투도 났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산다고. 그럴 리가 없지. 그건 시스템의 착시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하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낀 순간, 제가 믿어온 국가 모델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그저 잘 만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나라였죠. 2024년 3월 유가가 배럴당 68.4달러를 찍던 날이었어요. 회의실 안 공기는 말라붙어 있었고 산업부 재정라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국가 운영 재정 균형점은 약 92달러예요. 그 아래로 떨어지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 틈이 벌어지면 아무리 막대한 국부 펀드를 가지고 있어도 매년 까먹는 구조로 전환돼 버리는 거죠. 이대로라면 2026년부터는 적자 폭이 감당 안 됩니다. 재무 분석관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때까진 한국에 대해 단편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어요. K-팝, 전자제품, 인터넷, 오스카상을 받은 영화 정도. 정책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나라였지만 솔직히 저희 입장에선 일본이나 독일, 미국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후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첫 번째 눈을 뜨게 한 건 산업 다각화 전략 비교 문건이었어요. 전 세계 산업 전환 선도국을 분석한 150페이지짜리 보고서 중에 단 한 장, 단 한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 없이 제조업 국가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다. 우리는 지금껏 자원만 믿고 살았는데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사실을 동력으로 바꿔버린 나라였던 겁니다. 석유 없이 나라가 되나? 예전엔 이게 사우디의 상식이었죠. 세금 기반의 내수, 고도화된 수출 산업, 강력한 중소기업 생태계, 교육을 바탕으로 한 기술력 확보, 그리고 군, 의료, 문화까지 엮인 통합 산업 구조. 모든 게 말이 안 됐어요.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충격이었죠. 한국의 세입 구조를 들여다보니 석유 수입은커녕 오히려 에너지를 수입하면서도 흑자였어요. 국민이 세금을 내고 기업이 수출을 하고 정부는 효율적으로 지출을 조절하는 체계. 석유 없이 나라를 굴릴 수 있다. 이건 제 인생에서 처음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처음엔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대체 뭘 믿고 살아온 건가 싶더군요. 한국에 대한 탐구는 그렇게 시작됐죠. 보고서를 뒤지고 논문을 읽고 기업 현황을 훑고 마침내 정부의 한국 방문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실소가 터졌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는 한국 안에 있다고요. 석유 없이 경제를 굴리는 실체가 어떤 건지 보고 싶었어요. 자원 대신 사람을 믿는 구조가 가능한지, 그 정신이 정말 시스템이 될 수 있는지도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산업부 국제협력팀 실무자에게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넘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은 제 나름대로의 시험이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수많은 선진국을 상대하며 기술 이전이란 단어에 얼마나 실망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기술을 팔았고 넘겨준다는 말은 거의 협박에 가까운 가격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실무자는 의외로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10개 중 2~3개는 넘겨드립니다. 대신 그걸로 10개를 만들어낼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율이 올라왔어요. 그건 협상이 아니라 동맹을 제안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기술을 무기처럼 휘두르던 기존 강대국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지배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어요. 공존의 수단으로 다뤘죠. 이후 저는 UAE에서 추진됐던 인공위성 프로젝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세트레가이란 이름도 처음 들었어요. 작지만 세계 수준의 위성 전문 기업이었고 한국이 그 기술을 UAE와 공동 개발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세히 파보니 인공위성 기술 70%가 한국에서 30%는 현지 기술로 채워졌다는 보고가 있더군요. 그 결과 UAE는 독자적으로 나사와 우주 협력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진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 나라의 미래를 공동 설계해준 셈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이었어요. 기술 이전을 꺼리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술을 무조건 넘겨주는 건 아니지만 함께 성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우디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어요. 자주 국방 전략에 따라 우리는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고려했었죠. 그때도 한국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기를 팔 생각은 없어요. 직접 조립하고 기술을 배우고 장기적으로 귀국이 스스로 유지 보수까지 하게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건 무기를 팔려는 나라의 태도이기보다는 신뢰를 파는 나라의 태도였죠.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빌려주는 나라라는 걸요. 그동안 우리는 기름을 팔면서 지금을 살았고 그들은 기술을 나누며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이란 건 물건이 아닙니다. 그건 신뢰, 철학, 그리고 국민이 가진 집단지성의 결정체죠. 그걸 건네준다는 건 국가의 일부를 넘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무게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게 저를 두 번째로 충격 준 장면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정신. 그게 한국의 진짜 기술이었죠.
사실 저는 원래 무기에 큰 흥미가 없었어요. 석유를 다루는 행정가였지 군 출신도 아니고 전략 분석가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K방산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K2 흑표 전차, 천국 미사일, 현무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무기 리스트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죠. 그 자리에서 사우디 국방 담당자 한 명은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건 방산이 아니라 예술이다. 다들 웃었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제품 설명을 하던 한국 기업 관계자가 말했죠. 우리는 이걸 단순 수출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주 국방을 전제로 움직여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왜 만들어야 했는가에 대한 서사를 갖고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었고 동맹이 지켜주지 못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그림자 아래 있었지만 그림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었죠. 그게 바로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산업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 한 호텔방에서 한국의 국방 기술 역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의 개발 과정, 수출 성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사를 훑으면서 느꼈습니다. 이 무기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사우디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죠. 우리는 늘 외국에서 무기를 들여왔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후견이 예전만큼 믿을 수 없는 지금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더 빛납니다. 그들은 자주 국방의 롤모델이었고 동시에 공격보다 방어에 진심인 나라였죠. 전시작 정권을 아직 완전히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요. 모든 국민이 예비군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스템, 그 정신력, 그 집단 대응 체계. 이건 전쟁을 겪은 민족의 깊이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기 위해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친 나라였다는 걸요. 그 순간 저희가 돈으로 사려 했던 무기의 진짜 가격이 보였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을 본 뒤 저는 잠시 착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그 기술도 확보했고 생산 라인도 만들고 있고 무기 수요도 중동엔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그 착각은 산산이 부서졌어요.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죠. 다시 말해 국가 브랜드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면세점에서 그걸 처음 체감했습니다. 한국 제품 코너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누군가가 면도기를 집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한국산 날이라 괜찮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하니 굳어졌어요. 아니, 이건 무슨 역설인가요?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날 하나가 한국 브랜드라는 이유로 신뢰를 얻는 현실. 그날 밤 보고서 한 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 순위. 거기서 한국은 분명 기술력에서 중상위권인데 브랜드 신뢰도는 최상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믿을 이유가 없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을 사오면 끝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죠. 한국의 가전제품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싸구려 이미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백화점 매대에서 삼성, LG가 최상단에 올라가 있고 중동에서도 AS 잘 되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죠. 이건 단순히 좋아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실망시키지 않은 경험의 축적에서 나오는 신뢰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지만 브랜드는 베낄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한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방산 분야에선 이 차이가 더 극명했죠. 같은 스펙의 무기라도 사람들은 미국산, 이스라엘산이란 말에 안심을 하죠. 이제는 그 리스트에 K방산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산이라는 단어가 실제 전장에서 믿을 수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한국은 자신이 강하다는 걸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품질과 결과로 증명해왔죠. 그 태도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가 지금은 기술보다 더 많은 것을 팔고 있는 중이에요. 사우디가 수천억을 들여 만든 국산 전투 차량이 한 번의 고장으로 브랜드 신뢰를 잃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의 무서움을 다시 실감했어요. 이름의 무게, 이름의 명예, 이름의 신뢰. 그 세 가지를 함께 갖춘 나라. 그래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업을 수입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빌려 쓰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피, 땀, 절박함, 그리고 실수가 없는 일관성이 만들어낸 결과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면도기 앞에서 나눈 한마디. 한국산 날이라면 괜찮을 거야. 그 짧은 문장 안에 한국이 이룬 브랜드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문장이 단순한 국가 표기가 아니라 철학의 라벨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엔 단지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집요함과 책임감, 그리고 끝까지 미루지 않는 완결 본능 같은 게 있었죠. 그걸 가장 강하게 느낀 건 제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자동차를 보러 간 줄 알았는데 국가 시스템을 마주하고 온 느낌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이 보여준 자율주행차 기술, 수소차 개발 계획,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모든 걸 보면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들은 차를 팔기 위해 만들지 않았어요. 미래의 일상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생활을 설계합니다. 한국은 어떤 산업이든 살아가는 방식까지 고민해서 만들어낸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차를 만들면서 교통체계를 고민하고 무기를 만들면서 시민 방공망까지 설계하고 병원을 짓는 동시에 IT 진료 시스템을 동기화시키고 있었죠. 그걸 알아챈 순간 잘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건 품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협업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민족적 습관의 집합체였죠. 심지어 이런 농담을 듣기도 했어요. 한국인은 라면도 10년이면 진화시킨다. 그 말에 웃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전자레인지용 라면 용기, 컵라면 뚜껑 안쪽 설계, 심지어 젓가락 끼우는 방향까지 사용자 중심으로 발전돼 있었거든요. 잘 만든다는 건 결국 사람을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 배웠어요. 사우디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도, 도심 고속철도도, 스마트 빌딩들도요. 우리는 규모로 압도하길 원하지만 한국은 정밀함으로 신뢰를 얻고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만들기를 시작했고 한국은 이미 사람을 먼저 이해한 다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어느 분야든 똑같았어요. 화장품은 사용자의 피부 타입, 날씨, 기분까지 고려됐고 가전제품은 버튼 하나에도 누르는 손맛과 소리를 계산해서 설계됐더군요. 그때 저는 한국이 강한 나라라는 말보다 섬세한 나라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섬세함이 바로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만든 비결이었죠. 한화, 현대, LG, 삼성. 이 기업들이 단지 글로벌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설계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구조였어요. 이걸 보면서 기술력이나 브랜드를 흉내낸다고 한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사우디 왕족이 서울에서 진료를 받는다고요? 그것도 공식 경로가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조용히 들어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진료실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건 소문이지 실제 사례는 아니겠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 UAE 보건국 인사가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진짜 무섭게 정확합니다. 그날 밤 한국의 병원 시스템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그 병원은 수술실도 회복실도 데이터 시스템도 전부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돼 있었고 환자의 모든 동선과 치료 계획이 AI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최적화되더군요.
중동에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진료 기록을 열람하던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는 고객이 아니라 이 나라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생명입니다. 의료진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병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걸고 환자를 다룬다는 의미였죠. 그날 직접 병원 투어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사우디 왕족 한 사람이 뇌수술을 위해 입국했고 비밀리에 3주간 머물렀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그를 치료했던 한국 의료진은 환자가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철칙을 지켰고 그 결과 수술은 성공, 회복도 예정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돌아간 왕족은 사우디 보건부에 단 한 줄을 남겼다고 해요. 한국은 병원이 아니라 생명을 관리하는 국가였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의료란 기술보다 철학이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지금 중동은 고급 의료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어요. 사우디도 국립암센터, 심장병원, 재활병원 등을 짓고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철학과 시스템, 그 디테일의 깊이는 한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국의 병원은 진료 기록이 10년 이상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환자가 병원을 옮겨도 의사가 바뀌어도 전산망을 통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지금껏 병원을 건물로만 생각해왔다면 한국은 병원을 국가의 거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중동 왕족이 서울을 택한 이유는 또 있었죠. 사람들이 보지 않게 조용히, 안전하게,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신뢰성이요. 그걸 가능케 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가진 시스템 존중 문화였어요. 길거리에 휴대폰을 떨어뜨려도 돌아오고 지갑을 두고 나가도 연락이 오고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도난 걱정을 안 하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사람을 고치겠다고 달려든다면 그 치료는 의료가 아니라 국가가 한 생명에 내리는 약속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어요. 우리는 의료기술을 수입할 게 아니라 국가가 생명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왕족은 서울행 비행기를 따로 띄웁니다. 그들이 진짜로 찾는 건 약이 아니라 신뢰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로 국가 브랜드를 만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너무 많은 걸 이뤄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평가받는 위치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은 건 한국 국회 방송을 우연히 틀어봤을 때였어요. 회의 중에 쏟아지는 말들, 고성과 고발, 정치인의 SNS 발언들. 그걸 뉴스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외신이 확대 해석해서 국가 전체 이미지로 엮어버리는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그걸 보고 진심으로 아찔했어요. 기술도, 무기도, 의료도, 문화도. 그토록 정성껏 쌓아올린 신뢰라는 탑이 단 한 줄의 발언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거든요. 이 나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정치인이더군요. 어느 외국 기업인의 말이었어요. 그 문장이 씁쓸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지금 위치에 오기까지 수많은 국민이 피땀을 흘려 노력해왔다는 걸 직접 봤어요. 국민은 시스템을 믿고 따랐고 기업은 기술로 증명했고 청년들은 아이디어로 세계를 뒤흔들었죠. 그런데 정치인 몇 명의 준비되지 않은 발언, 감정에 휩쓸린 외교 메시지,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 하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독특해요. 강한 시민의식, 활발한 언론, 빠른 여론 반응. 이건 분명 세계가 부러워할 수준이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예민하고 한 번 흔들리면 전체 브랜드가 타격을 받는 구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술을 수입하고 철저하게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정치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제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기대하기 어려운 것, 바로 정치의 품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국 기업의 임원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정치 리스크라고 말했어요. 무기보다 의료보다 기술보다 정치가 신뢰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민심 문제를 넘어 국가의 품격 전체에 직결된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이미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서 말도 품격 있게 해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국민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이돌 팬들도,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퇴직한 장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 브랜드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준비돼 있었을까요?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장면 중 하나는 한 정치인이 외교 현장에서 실언을 하고도 그걸 일상적인 표현이었다며 덮어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건 단지 개인의 평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에 달린 수십 년의 신뢰였죠. 저는 이 나라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한국의 미래는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정치의 무게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말의 품질로 평가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동시에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사람으로서 저는 조용히 경고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남산타워가 보이는 한 숙소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낮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AI 기반 재활 시스템을 보고 왔고, 오후엔 국방연구소에서 K2 전차 시뮬레이터를 체험했죠. 그 모든 걸 마치고 야경을 바라보다가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석유를 가진 우리보다 더 부유해졌을까? 한국은 분명히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크고 북한이라는 특수 안보 상황까지 안고 있는 국가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지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방산, 의료, 디지털 행정,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겐 어떤 무기가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봤어요. 기름, 없어요. 돈, 원래 없었죠. 천연자원, 없어요. 군사동맹, 미국이 있었지만 늘 불안정했죠. 그런데 이 나라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1997년 IMF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출로 돌파했고 2020년 팬데믹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응했어요. 이 나라의 진짜 자원은 바로 국민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한국은 위기 앞에서 등을 돌리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세는 제조업에서도 병원에서도 군대에서도 심지어 연예산업 안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었어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반면 우리는 자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았고 그래서 책임감이 적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했고 결과가 안 나오면 외국인을 고용했죠. 그게 지금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아냈고 남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직접 만들었고 기술이 막히면 철학으로 뚫었습니다. 저는 이걸 정신의 수출이라 부릅니다. 어느 나라는 석유를 수출하고 어느 나라는 무기를 수출하고 어느 나라는 문화를 수출하지만 한국은 정신을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정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값지고 다른 어떤 자원보다 지속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실패에서 학습하고 큰 실패에서 전진하는 법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석유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돌아갑니다. 사막으로, 석유 위의 도시로, 고층 건물과 예산표가 가득한 회의실로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본 뒤 단순히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우디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석유에서 정신으로, 돈에서 품격으로, 외주에서 자립으로, 그리고 그 길의 가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저는 오늘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를 제 눈으로, 제 가슴으로 확실하게 보고 돌아갑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